노동자들은 자기 편 그거를 뭐 이론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이쪽이 내 편이냐. 이 사실 노동운동이라는 게 같이 목을 내놓고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운동이라는 게.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그 소리다리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더 그랬죠. 그때 더 그랬죠. 목 내놓고 해야 되죠. 목 내놓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연대가. 그래야 뭐 그때 우리가 산업선교 다니면은 좀 해고되고 말이지. 감옥에 가고 뭐 블랙리스트 걸리고 뭐 이럴 때인데 그래도 약간 뭐 목숨 내걸고 다니는 거는 그와 같은 연대감, 인간적인 연대감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내가 너무 얘기해서 만나죠. 근데 그래도 나는 지금도 그 생각하는 건 뭐냐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이게 노동운동이라는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노동운동은요. 노동자들의 임금이라든지 근로조건이라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자라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네? 사람이에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라는 거로부터 시작이 되는 모든 문제가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이게 조직이 아니고 이게 노동운동은 조직운동이라든지 이데올로기 운동이라든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부차적인 문제일 수가 있고 사실 중요한 출발이 노동자라는 인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이제 기존 운동과는 좀 갈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나는 한 번도 나는 사회과학 서적을 안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고 왜 읽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사회과학 서적 읽어야 소용없다. 노동자를 사랑을 하고 노동자를 보면 그 속에 뭐 이데올로기고 나발이고 다 들어있다 여기에. 노동운동에서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정태일 열사 때 시작이 됐고 87년 이 노동 대투쟁 때도 사실은 현대 자동차 이런 현장에서 첫부터 나왔던 구호가 똑같은 구호였거든요. 우리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는 얘기 그때도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구호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그 사업장은 어디고 없죠. 지금은 노동운동이 이제 분배적 정의의 실현 이제 그런 쪽, 아니 거칠게 얘기하면 이제 밥그릇 투쟁 이런 쪽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동운동의 순수성들을 찾기 위해서는 70년대 이제 우리 목사님 그런 노동자도 인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노동인권의 회복으로 노동운동이 좀 가야 돼. 실존 문제죠, 실존. 그렇죠. 사람 속에 이데올로기도 그렇고 체제도 그렇고 다 들어있거든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 위한 거야 되거든요. 형제가발이라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사람들로부터, 기성세대로부터, 기업주로부터도 받고, 정부로부터 받고, 또 교회로부터도 우리가 받았어요. 공격을 많이. 네? 다른 이데올로기로 설명이 안 돼요. 사람으로 설명해야 되는 사람. 예를 들면 그때 이제 여성 노동자들 가운데 차장이 있어, 차장. 버스 차장. 모르시죠? 버스 차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버스 차장들을 전부 삥 따가니까 전부 뒤지는 거야. 알몸수색. 알몸수색도 귓구멍도 뒤지고 한 구멍이랑 구멍 다 뒤지거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막 목사님들이 왜 임목사 그렇게 과격하게 노동운동 하느냐. 목사님, 내가 그래도 기독교 가정 자라고 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지. 목사님 같았으면 죽였어요. 버스 사장. 목사님 딸을 말이야. 그렇게 모든 구멍을 다 쑤시고 뒤져보고 그랬으면 목사님 그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목사님은 칼 들었어요. 나 나오니까 나가 돈 거는 사람이나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네,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다른 논리로 설명해가지고 되질 않는 거예요. 한번 경제개발이 좋다. 그렇지만 당신 딸 데려다가 18시간씩 일시키고 일주일씩 여름씩 철회시키고 조르니까 타이밍이라는 각성제를 비타민 먹이듯이 사다 먹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시켜가지고 얼굴 허이고 타이밍 중독에 떨고 당신 딸이 그렇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는가? 어? 사람 아니냐 사람. 왜 사람을 그럴 수 있냐? 합은 먹여야지. 참은 재야지. 사람이 오줌 놓는 거야 기본이지. 어떻게 오줌도 못 놓고 그 일을 하냐? 이걸 뭐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정작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이게 말하자면 이쪽에 그게 이런 그 인간에 대한 기본적 이해 있잖아요. 오늘날 노동운동이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면 고립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상당히 많은 노동운동이 사회로부터 고립돼 있거든요. 보수 언론으로부터도 고립돼 있고 하여튼 사회로부터 고립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무슨 예를 들면 미안하지만 민노총 그러면 저 새끼들 저 맨날 머리띠 들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막 거부하는 것도 다 민노총 그러면 이래가지고 민노총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가? 혹시 이데올로기 앞서 있는지 몰라요. 민노총이 이 우리 사회와 사람들을 뭘로 설득해야 되는가? 인간으로 설득해야 되는가? 우리 민주노총도 나름대로는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뭐 사업들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노조 이기주의, 아까 제가 거시게 밥그릇 투쟁 뭐 이런 얘기하면 할 말이 많아요. 민주노총이 사실은 좀 현대자동차라든지 몇몇 대공장 노조가 좀 과잉 대표가 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실은 민주노총이 제가 보건대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서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지금 사업의 한 30% 정도가 비정규직 조직화에 들어가고 그런데 아쉬운 거는 비정규직 투쟁들을 일종의 뭔가 도와주는 그러니까 무슨 거칠게 얘기하면 적성 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필요한 주체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예, 거죠. 전태일 열사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재단사가 사실 정규직이잖아요. 그리고 시다가 사실 지금 비정규직인데 자기 몸을 불사르는 그러니까 단순히 도와주는 적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지금 아쉬운 건 진정한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정도의 그런 전태일 좀 정신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이제 나는 민주노총이나 노동운동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어떤 그 대기업 노조가 임금 올려달라고 지금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지 못 받아요. 국민적 지지. 무엇 때문에 파업해야 되는가? 비정규직을 하청기업 제대로 해라. 어음 끊어주지 말고 제대로 해라. 하청기업에 대해서 꺾여지 마라. 이런 걸 가지고서 파업을 해야 이래야 말하자면 국민적 지지를 받는 거지. 저희들 밥그릇 때문에 지금 뭐 자동차 그 대기업 노조가 자기 자식들까지 뭐 취직시키는 그런 정관을 만들어 놓고 이런 이기적인 걸 하고서 계속 파업이라는 건 자기들 임금 올려달라고 파업은 이래 가지고는 국민적 지지 못 받는다 이거 이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지금 현재 노동법상 사실은 연대 투쟁이라든지 이제 동정 파업이라든지 이런 게 다 불법 파업이니까요. 노동자 계급 전체의 이익을 위한 파업은 다 불법 파업이고 지금 현재는 좀 사업장 내에서의 임금 인상, 밥그릇 투쟁만 합법 파업으로 정치 파업은 못하게 돼 있죠. 그러나 정치 파업 못한다 그러더라도 지금 민주노총이 정치 파업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이 정치 파업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나올 거라고. 저런 파업은 좀 해야 되는 파업이 될 거라고. 예를 들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하라고 한다든지 하청기업에 대해서 하청기업 노동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데 지금 말하자면 현대자동차나 이런 대기업 노조에서 파업을 하면 임금을 들라고 파업하면 무슨 기업주가 자기 사재 틀어가지고 월급 올려줄 그건 아니고 그런 경우는 없고 대개 뭘 하느냐 하청기업 비트는 거거든. 그럼 하청기업 비트면 그 기업주가 뭐 제돈 내겠어? 아니고 노동자 비트는 거거든요. 결국은 대기업 노조의 파업이라는 거는 저 밑에 있는 제대로 월급도 못 받는 환경이 열악한 노동환경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하청기업 노동자들을 몸을 비트는 거 이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노동운동이냐 이거. 그러니까 그 비난을 못 벗어나죠. 안 된다 이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제가 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못지않게 요즘은 다 보고 있어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보고 있고 같이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 노동운동에 대한 얘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언급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 우리가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도시 산업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뭐 우리는 뭐 말인즉은 뭐 도사에 들어가면 도사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건 공화당 의장인 박준기가 만드는 얘기입니다. YS인데. 누가 만든지 모르겠어요. 박준기가 만든. 박준기라는 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 양반 돌아가셨죠 이제. 네. 교육장까지. 그래서 우리가 늘 미안하게 생각하는 도사에 들어가면 도사는다.
안창호 선생님 도산하네요. 늘 미안하게 된 안창호 선생님한테 말이야. 저희 일갑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늘 미안하게 생각해서 요새 또 안창호 선생님 시작은 나 흥사들에다가 매달 후원금을 내요. 나 그 미안해서 말이야. 아. 내가 나 때문에 안창호 선생님 이름이 지금 오해를 받으신다.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참 사람들이 참 저기 오해를 많이 하는데 YH 사건이 난 다음에 이걸 누굴 그 희생양이 필요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산업선교가 배우다. 근데 배우 조정자로 내가 잡혀 들어갔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대검에다가 지시를 했어요. 근데 박준양 씨가 대검 부장인데 도시산업선교를 조사해라. 용공성을 조사해라. 그래가지고서는 조사를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발표를 뭐라 그러니까 천여용공성이 없다. 오히려 이 산업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산화를 막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사람 내가 최근에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좀 밀렸어 그 뒤로. 근데 그 얘기 발표하고 좀 밀렸어요.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간단합니다. 노동자들하고 같이 사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로 같이. 그리고 얘기한 건 너도 인간이다. 인간이라는 게 뭐냐. 아니 소도 일하다가 5년에 소도 일하다가 쉬는 게 동물도 쉬는데 어? 어떻게 네가 인간이 안 쉬느냐. 그럼 왜 일을 하냐. 왜 경기개발을 해야 되느냐. 왜 매맞냐. 어? 어떻게 약을 먹으면서 일을 하느냐. 이거. 또 월급 올려달라 소리는 우리가 못한다 하더라도 정해진 월급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난 뭐 지금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산업선교를 내가 13년, 14년을 했지만 한 번도 월급 올려달라는 소리를 못 해봤어요. 노동자 월급 이게 뭐냐? 냉면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일해 봐요. 어? 그래도 그렇게 열악한 노동 그 임금을 저임금인데도 나는 부끄럽게 생각하는 지금도 왜 노동자들 이렇게 월급 조금 주냐, 월급 올려라. 그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정해진 월급 줘라. 법에 의해서 정해진 퇴직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때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법을 지켜야 된다. 오줌은 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는 오줌 어? 먹는 게 있죠. 이런 얘기했는데 이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근로기준법을 지키면 망한다? 도살을 한다? 그 법을 만든 게 정부지. 정부가 만든 법을 지키면 우리가 그 얘기 백하는 얘기가 없는데 그거 하면 망한다? 그럼 우리 책임이야? 정부 책임이지. 그런 법 만드는 정부 책임이지 말이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줌 못 되게 하는 처벌하고. 아예 규정 자체가 없죠. 그거는 유추될 수 있는 조항은 있긴 있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인권에 대한 포괄적인 뭐 이런 조항이 그러니까 뭐 이제 폭행 금지 뭐 이런 건 있는데. 법도 상상 못했어요. 그게 이제 그때 이제 70년대 노동자들이라는 게 산업화 과정 아닙니까? 시골에서 일을 하다가 반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다시남에 이제 뭐 중학교 대학도 막 그러다가 이제 집안은 넘어놓고 편을 못 보고 그러니까 또 이제 서울에 미리 갔던 애들이 또 추석 때 내려오는 거예요. 추석 때. 그러면 뭐 발르고도 내려오고 뭐 또 사오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야 저기 뭔가 야 가자. 아예 시켰어요. 너 추석 때 내려가면 너 동네 친구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몇 명 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이 근데 그 70년대 노동운동이 그 여성 그 노동운동이 거의 주축이잖아요. 네. 그 무슨 그 이유가 있죠. 우선 여기가 영등포 지역 구로공단 지역이가 여성 노동자 중심의 경공업 지역이지 않았어요. 다여자였어요. 그리고 남자들도 있었지만 남자들은 가정을 책임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남성 노동자들과 여성 노동자들의 서로 이게 갈등이에요. 그래서 8시간 해태제고 와서 8시간 노동운동 투쟁을 하는데 해태제에서 처음 했죠. 우리가 그 성공했죠. 예, 네. 맞아요. 3년이나 투쟁해서 성공했죠. 근데 여성 노동자들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뭐 의식화 시켰지 물론 8시간 해야 되는 거다. 8시간 해가 12시간 이러고도 못 먹고 사는데 천여작업까지 해야 먹고 사는 간신히 먹고 살까 말까 하는데 8시간 이러고도 먹고 살 수 있느냐? 8시간 정부가 정한 거니까 일하고 먹고 살 수가 없으면 돈 더 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다 이게. 네? 그래서 8시간 노동운동을 했는데 제일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남성 노동자. 대모는 거야. 대모는 거야. 프랭카드 들고 대모는 거야 노동자들이. 12시간 일해도 못 먹고 사는 8시간 노동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 12시간 노동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물론 회사가 사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성 노동자들은 감수성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여성 노동자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또 가장 환경이 열악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한 거긴 하지만은 남성 노동자들이 가정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신변에 대한 오염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성 노동자야 그러다가 해고돼봐야 또 딴 데가 취직이 쉬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남성 노동자들은 한 번 그게 잘리면 그게 취직이 안 되잖아요. 이게 우선 의식이 근본적으로 안 된 데다가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그 책임에다가 한 번 잘리면은 자기는 다시 시장으로 빨간 줄. 얻기 어렵다는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나서서 그랬죠. 그 노동운동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되게 남자들이 한국노총을 중심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남자들로 했죠. 한국노총 사람들하고 우리가 노동조합 교육도 하고 노동조합을 우리 산업선주가요 노동조합을 수없이 만들었어요. 우리 사무실이 이게 이 경인 지역에 있는 섬유의료 노동자 있잖아요. 거기 본부가 되기로 했습니다. 네? 그 한국노총 초대 그 간부들 치고 산업선교에서 교육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다들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남자들은 희망이 없다.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성 노동자들에게 집중을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여성 노동자 상대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처음에는 남성 노동자들을 가지고 노동조합이면 될 줄 알았어요. 노동조합이면 우리 노동조합만 조직해서 활동하면 이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생활이 변화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게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등장합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또 하나의 압박 기구로 등장하더라고요. 그런 실패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이 되게 정말로 힘들고 말도 못하는. 아까 얘기 나왔지만 그러니까 농촌에서 이 사람들 잘할 때 어떻게 잘하는가 해 뜨면 일 가고 해지면 들어온 거예요. 농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공장도 시키면 돼 이러는 거야. 시키는 대로 8시간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산업화에 대한 문화적 경험이 전혀 없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이게 근로기준법이라는 것도 있다. 이게 노동자들 인간이다. 우리 그 얘기만 한 10여 년 한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은 의식화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여성 노동자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돈 주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시키는 대로 시키면 하고 그다음에 뭐 때리면 맞고 뭐 이렇게 살던 노동자들이 배워보니까 들어보니까 안 그렇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한 거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던 애들이 이상하게 싸나운 여자가 된 거야. 이게 지금 약간 우리 바보 같은 애가 말이야 이게 똑똑해지고 이게 말이야. 제가 좀 어떻게 저러냐. 그 산업선교라는 데 다녀서 다 옛날에 나쁜 거는 지금도 그렇지만 빨갱이라고 하잖아. 예? 산업선교 빨갱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왜 그 가리봉 오거리전 했죠? 서울역사관에서. 거기서 저는 인상 깊었던 게 그 여성 그때 이제 노조 조합원 조합비가 한 2,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월급이 한 8만 원이고 그 벌집이라고 하는 벌집에 그 3만 원이에요. 3만 원인데 이제 그걸 월급 8만 원 받아야 되고 3만 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3명이 한 2평 정도 되는 그 벌집에 3명이서 쓰면서 그럼 인당 10,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급이 10,000원 낼 시절에 조합비는 2,000원을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여성 노동자들이 노조에 대한 기대가 참여 성도가 높았다. 굉장히 높고 그거 굉장히 저는 아주 인상적이에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네. 그 우리 강 기자님은 그 뭐 주거비가 3사람이 한 방에 탔다. 여기서는요 시프트로 했어 시프트로. 비판해가지고 6명이 해가지고서 한 반은 일 나가면 한 반은 와서 자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학교 학생 많을 때 주간야가 있듯이 이제 거기도 주간야가 있듯이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했어요. 노동조합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한국노동동의 초대 지도자들이 그런 노동자들을 대신해주죠. 호화롭게 살고 노동기족이라는 말이 그때 생겼죠. 좀 그래도 진도를 내죠. 이게 한번 이 기록이지만 팟캐스트가 1시간 넘어가면은 아무도 안 듣기 때문에. 끊어요 그냥. 자 이제 그 옛날 얘기 많이 들었고 현재 노동운동에 대한 얘기는 조금 나왔는데 현재 노동운동에 대해서 노동운동으로 살아오시면서 노동운동 살아왔다기보다는 목사님으로 살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사회과학적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노동 현장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이 몇 놈만 인간답게 살고 몇 놈은
그렇게 안 살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이라는 게. 근데 이게 좀 빨갛네요. 아, 성경이 대단해요. 성경대로면 성경은요 땅도 소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진즉. 그러니까 땅은 사고 팔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 거다. 빌려주겠다 다만. 빌려주고 6년만 쓰다가 7년짜 되는 애를 가져와라. 왜냐면 계속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기 거 착각합니다. 가져와라 6년만 쓰고 그래요. 성경이 무서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죄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성경은요 너무 재밌어요. 배고픈 사람이 과수원에 들어가잖아요. 다 따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다만 바구니 들고 가서 따지 말아야 돼요. 바구니 들고 들어갔다 나오지 마라 이거예요. 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있죠. 그 다음에 밀밭에 들어가서 배고프면 다 밀 훑어먹어라 하면 낫 가지고 들어가지 마라. 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배분한다. 뭐 이런 그런 게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회주의 사상의 핵심이 되고 예를- 성경에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침 9시에 나와서 일어나는 놈, 12시에 나오는 놈, 마태복음에 3시에 나오는 사람 월급을 똑같이 줘라 이거예요. 월급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먹고 살기에 필요한 만큼 줘야 되는 거지 일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주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성경이. 지금 노동부에서 강조하는 이제 그 능력 성과도 이거는 성경에 그건 성경과. 노동정책. 그러니까 이제 띵주교라는 유명한 중국의 교회 지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공산주의 치하에서 오래 살았어요. 이제 문화혁명이 끝난 다음에 이제 중국 개방이 되고 나왔어. 물어봤어. 아니 당신 말이야 어디 공산주의 치하에서 오래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색으로 아니 당신들 말이야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냐. 그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럴 거야. 나 공산주의 지금 선전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 말이 얘기하는 재밌네요. 인간이 제일이란 인간이 배고픈 사람 먹을 권리가 있다. 모두 그러고서는 성경에 이제 희년제도, 안식년제도가 있는 건 뭐냐? 우리가 거래를 해가지고 부자가 되잖아. 응? 그거 사고 파고 다 무효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 이거예요. 얘기 기억이 나요. 평등이에요, 평등. 성경이 주장하는 건 평등이에요, 평등. 그러니까 평등이란 말은 그 말하면 또 이데올로기적으로 뭐 종북이라고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어렵고 평등이란 말은 다 같이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 두 가지 인간과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 이 성경이.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 원리는 난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정치도 그렇고 모든 노동운동도 그렇고 모든 사회운동도 그렇고 나는 이 신념 인간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위해서 산업선교가 뭐 그걸 위해서 한 거고 나는 지금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옛날 70년대 지금은 뭐 노동운동 필요 없어. 노동자들이 이렇게 잘 사는데 뭐 노동운동 필요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내가 얘기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70년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지금 상황이에요. 진짜 노동운동이 필요하죠 지금. 네? 이게 좀 양극화가 얼마나 심해져요. 네? 나는 이 폭동 수준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폭동이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차살이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35년씩 주고 1년에 15,000명이 죽어요. 스스로. 어느 전쟁을 치러서 15,000명이 사상자가 나는 큰 전쟁이죠. 15,000명 사상자가 나는 전쟁이면 큰 전쟁이죠 이게. 우리나라 이미 전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라크 전쟁에서 숨진 미군이 한 3,000명이 안 돼요. 그렇죠. 1년은 15,000명 죽는 거야. 그 다음에 여성들이 애를 낳나? 사보타지야. 파업이야 이거 파업. 뭐냐? 이 더러운 세상이라는 거야 이게. 애 낳아봐야 내가 어떻게 애를 기르냐. 이 더러운 세상 너희끼리 잘 살아라. 나 애 안 낳게 돼. 애하고 같이 못 사는 세상이. 못 사는 세상이 왔다는 거야. 이 사회에 대한 이만큼 냉소적이고 이만큼 심각한 저항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걸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응?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 노동자들은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타이밍 먹고 하고 오줌도 못 누면서 일을 했지만 그 심하겠습니다. 이거 절약해가지고 무슨 오빠 가리킨다, 동생 오빠 오빠 가리킨다, 또 집 산다는 것도 집 산다. 우리가 옛날에 따져봤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과학적으로 못 가르쳤어요. 얼마 받는 노동자가 집을 사기 위해서 얼마만큼 일을 해야 되냐 이게 우리가 했어요. 어? 그때 20몇 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가면 갈수록 내가 10여 년이 가면 갈수록 일을 그 횟수가 늘어나는 거야. 그럼 우리 사회가 이게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어. 내가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집 산다는, 자기가 돈 벌어서 집 산다는 희망을 가진 젊은이가 있어요? 희망 있어요? 집에서 집 제야비가 물려주는 거 말고 자기가 월급 다 가지고서 몇 년을 모아야 한 평 아파트 한 평 얼마인데? 아파트 한 평. 젊은 세대들이 희망이 없는 이유는 바른 역사 교과서도 배우지 못해서. 그러니까 나는 혼이 비정상적인 영혼들이어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이 70년대보다도 내가 이랬던 70년대보다 더 없다. 어떤 면이 없느냐? 그때 노동자들은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의 노동자들이나 젊은이들은 희망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는 예, 그렇네요. 이제 뭐 도시산업 선교의 세계 뭐 팩트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요즘에 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도시산업 선교의 혼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미래 얘기도 좀 하면 좋겠어요. 미래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그 구로공단이 과거에 어땠지 저는 이게 원래 구로공단 모습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의 모습이. 근데 정말 많이 다르고 많이 변화하고 또 앞으로 추구하는 가치도 과거의 그 모습은 아닌 느낌을 받았는데 앞으로 구로공단 역사 사업회라든지 아니면 구로공단의 전반적인 주벨리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거기에서 정부의 역할이나 혹은 목사님이 저는요 이게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건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 뭐 여러 중요한 사적지가 있지만 구로공단이 대단한 사적지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5천년 역사에 이러나 저러나 가난이라는 거를 끄는 맞은 그런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 산업화라는 역사적 사건의 시작이 여기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1호 공간. 1호 공단이죠. 그러니까 단군 성전 터전이든지 그런 너무나도 중요한 터전이 사실 여기거든요. 이 흔적이 샅샅이 사라지는 거죠. 개념 없이 지금 개발을 해요. 중요한 흔적을 여기다 남겨놔야 되거든요. 여기도 이게 그 건국 이래 최초의 동맹 파업한 대우어표를 살면 그 일이 뭐 아울러져 있죠.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남겨놨어야 되는 건데 개념 없이 개발을 하는 거죠. 백화점 만들면서 뭐 대우어표를 가립니다라든지 뭐 이거라도 하나 남겼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공간이라도 남겼어야죠. 조금 공간을 남겼어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역사를 그래서 지금 역사가 중요해서 뭐 바른 역사 교과서는 그렇지만 그거 하기 전에 바른 역사 이 장소 있잖아요. 이거를 찾아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난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하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이룩한 그 업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업적을 자랑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여기를 역사공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걸 안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 같은 사람이 하기는 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뭐 공장 그때 어떻게 일을 했느냐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애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젊은 애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잘하는 사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는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가 단지 산업화의 요라면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요람이거든요. 네? 노동운동이 시작된 거. 노동운동이라는 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운동이거든요. 노동운동을 빼고는 이게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의 산실이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다 지금 흔적이 그냥 그때 지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그 대우어표를 내가 우리가 여기서 녹음하고 있는 자리가 구로동맹 파업에 도와가지고 대우어표를 잘. 난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서 최소한도 이 구로공단의 역사를 보존하는 일은 열심히 할 거라고 하는 기대가 됐어요. 별로 기대 없으시죠 이제? 아니 국정교과서 만드는 거보다도 여기를 그 역사 현장을 보존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박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70년대 이제 어머니를 잃고 본인이 포스트레이드를 대행할 때는 근로자의 날이나 이런 때 항상 근로자가 우리 그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산업역동이다, 견인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취임하고 나서 3년 차가 되는데 근로자의 날에 참석은커녕 뭐 취임사 한 줄 없고 그런데 대신 무역의 나라는 꼭 참석해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건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 아닌 기업이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경제 발전 이만큼 경제 발전을 한 거는 뭐 박 대통령이 뭐 한 일이다. 박 대통령이 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대통령이었으니까 나 있다고 생각하고 기업도 많이 노력을 했죠. 애쓰고 그렇지만은 정말 주역은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이 주역이 지금 기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러면은 이 역사가 허구예요. 잘못된 기록이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해서 사실 우리가 이만큼 이만한 경제 발전을 이루면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때문에 그걸 희생을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만큼 경제가 발전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게 최고의 주역이고 최고의 공신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최고의 공신이 노동자들이죠. 특별히 불호공단을 비롯한 이 여성 노동자들 고생 많이 했죠.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 가리봉 오기 전에서 노동의 미래와 관련해가지고 제일 가슴이 와닿던 멘트가 그 강경자 대우오페라 노동자 출신 해공노동자. 근데 나에게 불호공단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60명의 명사들이 있는 목사님들 짤막하게 멘트를 적어서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강경자 그분은 뭐냐면 나는 수출 요금도 아니고 수출 요금도 아니고 공순이도 아니고 나는 그냥 그 노동자다. 그리고 나는 미싱을 만지고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멘트니까 노동을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무슨 수출, 무슨 그 달러벌이, 뭐 국가를 발전시키는 뭐 이런 수단화했던 수단시하는 노동이었다고 하면 노동 그 자체가 노동 그 자체를 통해서 사람이 보람을 느끼고 인간 자기를 실현하는 그래서 노동 그 자체가 수단에서 벗어나서 우리 그때 인간성 후보가 노동 그 자체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근데 저는 노동의 미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강명자 지부장이 얘기했던 나는 미싱을 누릴 때 재봉 이게 앞에 있을 때 내가 살아있으면 느낀다라고 하는 얘기가 제일 가슴 아프고. 저는 패친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뭐 갈등이 심하고 분열이 심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갈등이 노사간의 갈등이 제일 중요한 갈등 아니에요. 그거야. 계급적 갈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갈등 아니겠습니까? 이데올로기까지를 덧붙이면 대단한 갈등이 되는 건데 저는 여기에 이제 이게 우리가 화해에 말하자면 그 갈등만 계속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제 화해의 접점을 찾아야 된다는 건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기업도 인간이고 뭐 때문에 기업하는 거예요? 인간이죠, 인간. 그 다음에 노동도 인간이고 이게 화해의 초점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구로공단이 인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그 새로운 인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화해하는 그 화해장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으로 중심으로 한 화해의 장이 됐겠다. 구로공단이 이게 오늘의 메시지인 것 같고요. 오늘 어땠어요? 오히려 그 목사님 성함을 이렇게 딱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이력이 이렇게 딱 뜨는데 그것만 보고 이거 하나하나만 공부를 해도 현대사 공부는 하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들의 중심에 계셨더라고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되게 짤막짤막하고 많은 내용을 막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하나하나가 다 강의 주제같이 깊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감명 많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지 못한데 그냥 그 전까지는 노동자분들을 만났어서 그 당시에 자신이 느꼈던 감정 그리고 내가 왜 노동운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많이 느꼈었는데 오늘은 좀 아까 엘리트 출신의 인텔리 로서의 그때 상황을 바라보는 모습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나중에 해보겠어요. 강의는 어떠셨어요? 강의는 아까 말씀하신 이 노동 전문 기자고 우리 언론계에서 노무사 자격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신문 논설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현역 기자 때 부총리를 3명을 하셨나? 민한 기자. 예. 아니 어쩌다 보니까 저는 뭐 이제 노동이 이제 제 뭐 전공이 비슷하게 됐는데 이제 오늘 개인적으로 어쨌든 살아있는 우리 노동 박물관이잖아요. 70년대 지금 얘기했던 대로 살아있는 노동 박물관이 신뢰 말씀 아닌가요? 아이고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소중한 이제 그 기록들인데 개인적으로 사실 이번에 광복회가 70주년 기념하면서 그 노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과연 해방됐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기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제 시대 때 근로정신대로 끌려갔던 할머니, 그 다음에 70년대에 노동운동을 했던 이총각 동일방적 위원장 있죠. 똥물 투척 사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르바이트하는 알바에서 노조를 만들었다가 쫓겨난 20대 세 분을 한번 엮어가지고 한번 제가 대담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형태만 바뀌었다 뿐이지 여전히 노동은 잔혹사가 계속되고 노동은 여전히 해방이 되지 않았다. 우리는 일제 시대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에 이제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구로 이제 이 얘기가 이제 그때 이제 대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느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근로정신대 우리가 이제 흔히 유한부 말고 근로정신대도 굉장히 우리 아픈 기억들이고 노동 잔혹사 같은 출발점인데 그걸 증언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자꾸 사라지더라고요. 돌아가시고 있죠. 네. 그래서 그분 한 분 한 분들 많이 체력하는 게 대단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70년대 이 노동운동을 했던 증인들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 많이 지금 이제 증언들을 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업들을 하고 계신데 오늘 이 팟캐스트에 죄송합니다만 살아있는 노동박물관을 하시는 임명진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와서 대담을 한 데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다른 교류 좀 해도 네. 말씀 많이 네. 목사님 마무리 말씀. 이제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역사가 되잖아요. 역사가 되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는 역사라는 건 결국은 이제 사회의식, 역사의식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이제 공인의식이잖아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나가 아닌 타자를 위한 삶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역사를 바꾸기도 하고 역사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사실은 그게 우리 역사의 주제죠. 타자. 근데 요새 이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정신이 사라진 것 같아요. 아니 정치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요. 전혀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 자기만의 그런 그 입장에서의 그 정치 있잖아요. 또 뭐 기업은 더구나 지금 말할 거 없는 거고 노동운동도 지금 뭐 그런데 사실 노동운동에 끼어 있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조직 노동자가 10%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가 지금 안 됩니다. 예,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90%는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냥 버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뭐 그냥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게 우리 사회에 새로운 그런 운동이 나야 되는데 그거는 정신움틀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뭐 이 정부에서 새마을운동이라고 들으면서 무슨 뭐 나는 그런 생각은 없고 옛날에 그 새마을운동 공장에서 하면서 노동자들을 많이 어렵게 했어요. 오히려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옛날에는 일 더 시키는 게 새마을운동이었어요. 공짜로 더 일해주는 게 새마을운동이었어요. 옛날에는 이게 새마을운동이. 그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별로 좋은 인상이 없어요. 사실은.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이게 우리 사회가 바로 되는 거는 그때 그래도 노동운동하던 사람들 많이 보면 자기를 버리고 했거든요. 자기 그냥 뭐 공장에서 잘 얌전하게 일을 하면 먹고 사는 건 그 지장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거 전체 노동자를 보고 뭐 전태일을 써도 내내 그거 아닙니까? 자기 뭐 정규직이었는데 그때만 하더라고. 그냥 살았을 텐데 이게 타자에 대한 그런 배려, 관심 이런 게 결국은 전태일이 자기 몸을 불살르게 한 거고 우리 이 구로 공간에서도 수많은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죽은 사람 많죠. 여기서 전시대 죽은 사람 꽤 있어요. 이게 감옥 가고 그 다음에 무슨 다 자기 몸을 불살르기도 하고 감옥 가고 매 맞고 고문당하고 쫓겨나고 그런 수많은 그런 그 일들이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자기만 위한 게 아니라 타자를 위한 삶이었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점점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 돼서 그걸 좀 걱정하게 된 거죠. 자, 걱정이 희망으로 바뀌기를 바라면서 오늘 가리봉 가시 3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